일부, 꼰대, 관우가 되다. 1화, 나는 김 부장이다. 요즘 것들은 근본이 없어. 김 부장의 입버릇이었다. 아니, 신념에 가까웠다. 쉰둘 평생, 그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였다. 첫인상,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관상. 눈빛이 흐리멍덩하면 열의 아홉은 생각이 불순했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십중팔구는 위지가 박약했다.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없으면 책임감이 부족했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 배포가 간장종지만 했다. 김 부장의 빅데이터는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굳게 믿었다. 오늘도 그의 신념은 어김없이 작동했다. 장소는 강남의 번쩍이는 한정식룸. 거래처와의 중요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김 부장의 심기는 초장부터 불편했다. 문제는 맞은편에 앉은 요즘것이었다. 사장의 조카라는 그 젊은 놈. 낙하산 주제에 팀장 직함을 달고 온 것도 모자라 식사 내내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심지어 김 부장이 잔을 채워주는데도 놈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건성으로 잔을 들었다. 한 손으로 싹수가 노랗다. 김 부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저 흐리멍덩한 눈빛, 삐딱한 자세, 예의라고는 약에 쓰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저 태도. 딱 봐도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근본 없는 놈이었다. 저런 놈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다니. 사장이 노망이 든 게 틀림없었다. 말세야, 말세. 김 부장은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누르며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요즘 것들은 칭찬에 약하다는 그의 두 번째 빅데이터에 따른 전략이었다. 김 팀장이라고 했나. 젊은 친구가 아주 능력이 출중해 보여.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야, 인재. 하지만 놈의 반응은 김 부장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그렇죠. 제가 좀 하죠. 건방짐이 하늘을 찔렀다. 칭찬을 하면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지. 저게 무슨. 김 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그의 전설적인 레퍼토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김 팀장, 김 부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내가 자네 나이 때는 말이야. 상사가 주는 술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다리는 꼰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자네, 사회생활 처음 하나.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거래처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치만 살폈고 사장의 조카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영감탱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황당함과 불쾌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부장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여기 자네 말고 김 팀장이 또 있나?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 사람이 기본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자네 부모님은 뭘 가르치셨나? 선을 넘었다. 김 부장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터져 나온 꼰대의 본능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지금 이 근본 없는 요즘 것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조직의 기강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사장의 조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욕보이셨어요. 욕보이다니. 나는 그저 자네의 근본을 물었을 뿐이네. 자네의 그 태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첫인상을 보아하니 삭수가 노랗다는 말이지. 이 영감탱이가 진짜. 놈이 이성을 잃고 김 부장에게 달려들었다. 김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헬스장에서 다져온 노련한 움직임으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놈의 힘이 거셌다.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부장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 말을 했다는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저런 싹수 노란 놈은 오늘 제대로 기강을 잡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회사에 큰 해를 끼칠 터였다. 자신의 행동은 회사를 위한 충정이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장 조카의 그 근본 없는 눈빛과 태도가 떠나지 않았다. 쯧쯧, 저런 놈은 딱 봐도 오래 못 가. 관상이 그래, 관상이.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내일 아침 회사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는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2화, 권고 사직과 트럭.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벌어질 전투를 준비한 장수의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을 터였다. 사장 조카 놈이 분명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모함하고 있겠지. 하지만 김 부장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말했고 회사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 만약 회사가 자신을 버린다면 그것은 회사의 손해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혹하게 다가왔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장의 호출이 있었다. 인사팀장은 김 부장의 오랜 후배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통보했다. 김 부장님, 어젯밤 일은 잘 들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부로 권고 사직입니다. 뭐라고? 김 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권고 사직,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아니, 이보게 박 부장.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회사를 위해. 부장님, 인사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부장님께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모양새를 취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도 규정 이상으로 챙겨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김 부장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토론이나 협상의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의 십수년간의 충성은 사장 조카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빅데이터는 사장 조카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인사팀장이 내민 사직서 양식의 기계처럼 서명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허무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는 그의 등 뒤로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몇몇의 안도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실패한 낙오자일 뿐이었다. 김 부장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해고,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다는 의미였다. 회사가 그의 전부였고 김 부장이라는 직함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어두컴컴한 지하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대낮부터 독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술은 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감히 나를. 사장의 그 비굴한 얼굴이 떠올랐다. 조카 놈 하나 때문에 십수년 충신을 내치다니. 배은망덕한 놈. 그리고 그 싹수 노란 조카 놈. 언젠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직접 벌을 내려주마. 김 부장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섰다. 밤이 깊어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분노의 불길로 뜨거웠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 섰다. 빨간 불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해오는 오토바이였다. 헬멧도 쓰지 않은 젊은 놈이 귀를 찢는 듯한 음악을 틀어놓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저 근본 없는 놈. 김 부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 예의 없는 오토바이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나 때는 말이야. 저런 놈들은 몽둥이가 약이었어. 그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옆으로 몸을 날렸다. 끼익, 쾅, 오토바이가 아니었다. 거대한 트럭이었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터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고 무심한 밤하늘이었다. 근본 없는 놈, 그것이 꼰대 김 부장의 마지막 독백이었다. 일부, 꼰대, 관우가 되다. 3화, 이수염, 근본이 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마지막 기억은, 그래, 트럭이었다. 예의 없이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거대한 트럭에 온몸이 부딪혔다. 뼈가 으스러지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던 그 끔찍한 감각.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저승인가, 아니면 병원인가. 나는 끙 하는 신음과 함께 간신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나무 천장이 들어왔다. 아니, 천장이라기보다는 거칠게 깎아낸 듯한 육중한 석가래들이 얽혀있는 모습이었다. 병원은 아닌 듯했다. 코를 찌르는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퀴퀴한 흙냄새와 짓불 냄새였다. 그리고 몸이 이상했다. 온몸이 솜처럼 가볍, 기능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하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된 듯한 이질적인 감각. 나는 팔을 들어 올려보려 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병원복 소매 아래 있어야 할 내 가느다란 팔뚝이 아니었다. 거의 내 허벅지만 한 굵기에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뒤덮인 거대한 팔뚝이었다. 손은 또 어떻고 소뚜껑만 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려 있었다. 이건 내 몸이 아니었다. 뭐야, 이거. 나는 경악하여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몸 여기저기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움직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넘치는 힘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나는 침상 아래로 발을 내디뎠다. 바닥에 울리는 육중한 감각. 나는 비틀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목재 가구, 벽에 걸린 낡은 갑옷과 무기를,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희미하게 빛나는 노쇠 대야. 나는 홀린 듯이 그 대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대야를 들어 올려 그 안에 담긴 맑은 물 위로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나는 숨을 삼켰다. 물 위에 비친 것은 지난 50평생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피곤에 절고 불만에 가득 찬 나의 찌든 얼굴이 아니었다. 물속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아니, 낯설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유명한 얼굴이었다. 마치 잘 익은 대추처럼 붉은 기운이 감도는 얼굴, 봉황처럼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팍까지 풍성하게 내려와 위엄을 더하는 길고 아름다운 수염.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더듬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낯선 감촉, 높은 콧날, 단단한 광대뼈, 그리고 이 수염. 진짜였다. 이 거대한 몸도, 이 붉은 얼굴도, 이 엄청난 수염도 모두 나의 것이었다. 내가, 관우, 삼국지, 내가 젊었을 때 몇 번이고 밤을 새워 읽었던 그 이야기. 그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어걸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직하고, 가장 위리 있으며,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바로 그 인물. 내가 지금 그 관우가 되었단 말인가? 트럭에 치인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면 이것 또한 저승으로 가기 전에 꾸는 허망한 꿈인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아니, 황홀경에 가까웠다. 나는 다시 노쇠 대야를 들여다보았다. 물 위에 비친 관우의 얼굴. 그 위험 있는 자태. 나는 평생을 첫인상 과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얼굴보다도 완벽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 위험, 이 기세, 이 수염. 김 부장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A급, 아니 S급이었다. 붉은 얼굴은 강직함과 충성심을 상징했고 날카로운 눈매는 불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수염, 이 풍성하고 윤기 흐르는 수염이야말로 깊은 연륜과 꺾이지 않는 자존심, 즉 근본 그 자체를 의미했다. 나는 전생에 내 얼굴을 떠올렸다.
흐리멍덩한 눈, 힘없이 처진 입꼬리, 면도를 해도 거뭇거뭇하게 자국이 남던 지저분한 수염. 김 부장의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기껏해야 C급 아니 D급 패급 인생이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무시했던 것이다. 관상이 그러니 팔자도 그럴 수밖에.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관우였다. 나는 시작부터 달랐다. 나는 외모에서부터 이미 합격이었다. 이 얼굴이라면, 이 기세라면 그 누구도 감히 나를 얕보지 못할 터였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노쇠 대야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리고는 방 안에 놓인 낡은 청동 거울 앞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 속에는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이상적인 꼰대 위 모습이 서 있었다. 아니, 꼰대라는 단어조차 모욕적이었다. 저것은 어른이었다. 진정한 선비이자 장군 위 모습이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합격이다. A급이야. 아니, 특급이지.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전생의 그 얄팍한 연상과는 격이 다르군. 그래, 인생은 역시 첫인상이야. 관상이 전부라고. 트럭에 치여 죽은 것은 억울했지만 이런 완벽한 육체를 얻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몸으로 이 시대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리라. 김 부장으로서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을 관우로서 이루어내리라. 나의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온 천하에 보여주리라. 나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가장 완벽한 첫인상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사화, 기강 잡기, 상, 부인. 내가 거울 앞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였다.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직 젊어 보였지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값비싼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몸가짐 하나하나의 교양과 품위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나를 향한 깊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이 몸의 안에 미부인일 터였다. 나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내 아내 김 부장이 또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어허, 저것 봐라. 남편이 막 깨어났는데 허락도 없이 방 안에 불쑥 들어오다니.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게다가 어디 감히 남편의 안색을 저리 대놓고 살핀단 말인가. 남편의 건강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지 여자가 나서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녀자는 남편이 들어오면 조용히 술상부터 대령하고 남편이 묻기 전에는 감히 먼저 입을 열지도 못했다. 요즘 것들, 아니 이 시대의 여자들도 근본이 없기는 내 한 가지로군. 나는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고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배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의 화법이다. 무슨 일이냐. 나의 차갑고 짧은 물음에 여인은 잠시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의 용기를 내어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다. 서방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며칠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나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몸을 뒤로 물렸다. 어허, 누가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라 하였느냐. 속으로는 불호령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간신히 참고 다시 한번 위험 있게 말했다. 나는 괜찮다. 물러가 있거라. 하지만 서방님, 안색이 물러가라 하였다. 나의 단호한 어조에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수건을 든 채 조용히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과 함께 내가 예전과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당혹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기강이 해이해졌어. 내가 없는 동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겠군. 가르칠 게 많겠어. 나는 일단 나의 건강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저 여자의 버릇을 고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침상에 다시 걸터 앉았다. 온몸의 근육이 욱신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역시 S급 육체는 다르다. 회복력도 남다른 모양이었다. 나는 문득 내가 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미부인의 말로는 며칠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트럭에 치인 것은 김 부장의 기억인데 그렇다면 관우는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김 부장의 50평생과 장비라는 이름의 희미한 잔상만이 남아있을 뿐 관우로서의 구체적인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깨끗하게 포맷된 하드디스크에 김 부장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된 것과 같은 상태였다. 이거 곤란하게 됐군. 나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관우의 기억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인간관계, 그의 능력, 그가 처한 상황 등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관우라는 이름과 그의 완벽한 외모, 그리고 김 부장의 꼰대 정신뿐이었다.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관우의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백지 상태에서 나의 방식대로 새로운 관우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나의 첫인상과 관상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나의 근본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관우는 여전히 위험 있고 늠름했다. 좋아, 할 수 있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일단 저 여자부터 다시 가르쳐야겠군. 여자는 자고로. 나의 첫 번째 기강 잡기 프로젝트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1부, 꼰대, 관우가 되다. 5화, 기강 잡기, 하, 관평. 미부인을 물리고 난 뒤 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의 완벽한 외모를 감상하고 앞으로 이 관우라는 인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대략적인 사업계획, 아니 인생계획을 구상했다. 일단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집안의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가장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밖에서도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법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하지 않았던가. 역시 옛말은 틀린 것이 없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씩씩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소자 관평, 인사 올립니다. 정신을 차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듯한 젊은 무장 하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내 앞에 서자마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예의 범절은 일단 합격점이었다. 나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가 바로 관우의 양아들이라는 관평일 터였다. 나이는 16살쯤 되었을까. 다부진 체격의 눈빛은 총명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벼워 보였다. 행동 하나하나에 진중함이 부족하고 과시하려는 듯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 B급인가 C급인가. 김 부장의 냉정한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일단 외모는 합격점이다.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반듯하다. 하지만 저 방정맞은 태도, 사내 놈이 저렇게 가볍게 행동해서야 어디 쓰겠나. 딱 봐도 실속은 없고 겉멋만 잔뜩 들었다. 저런 놈이 꼭 사고를 친다. 첫인상은 C+ 정도로 해두자. 발전 가능성은 지켜봐야 알 일이다. 관평은 내 속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씩씩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이후로 소자는 단 하루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검술 스승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웬만한 병사들 서너은 너끈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아지처럼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열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쯧쯧, 저 방정맞음. 진짜 실력 있는 놈들은 저렇게 떠벌리지 않아.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법이지. 저놈은 딱 봐도 입만 살았어. 저런 놈이 꼭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한다니까. 나는 헛기침을 한번 하여 좌중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그리고는 최대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그래, 수고했다. 내 무미건조한 반응에 관평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기대했던 모양이다. 요즘 것들은 칭찬에 너무 약하다. 라떼는 말이야. 칭찬은 고사하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었다. 저런 온실속 화초 같은 정신 상태로는 이 험한 난세를 헤쳐나갈 수 없다.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머리 위를 덮었다. 그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상하나 자만해서는 아니 된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어깨뼈가 내 손아귀 안에서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진정한 강함이란 단순히 적을 베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반복과 수만 번의 인내 속에서 칼끝이 아닌 마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내 놈의 검에는 아직 살기가 부족하다. 물론 내가 뭘 안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검술의 기억자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가오였다.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보여줘야 할 무게감. 나는 내가 김 부장 시절 신입사원들에게 했던 레퍼토리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최대한 그럴듯하게 읊어댔다. 역시 이런 건 내가 전문이다. 관평은 내 말의 깊은 뜻에 감복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기세에 눌린 것인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됐다. 물러가 보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방에 들어올 때 좀 더 조용히 들어오도록. 사내대장부가 그리 경거망동해서야 쓰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관평은 허둥지둥 뒷걸음질 처방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기강은 초장에 잡아야 한다. 저놈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겠지.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관우는 여전히 완벽하게 위험 있었다. 좋아. 집안 단속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슬슬 바깥 구경이나 해볼까. 나는 낡은 갑옷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나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6화 도원결의 상 장비. 집 밖으로 나서자 낯선 시대의 풍경이 나를 맞았다. 흙먼지 날리는 길, 조잡하게 지어진 목조 건물들,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 내가 살던 21세기 대한민국과는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모습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 물건 값을 흥정하는 목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활기차고 동시에 어딘가 고단해 보이는 삶의 모습들. 나는 정처 없이 장터를 걸었다.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나의 첫인상 레이더는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저놈은 눈빛이 음흉한 게 사기꾼 상이군. 저 여자는 입술이 얇은 걸 보니 박복할 팔자야. 저 아이는 이마가 넓고 반듯하니 크게 될 인물이로다.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운명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역시 사람은 관상이 중요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유난히 시끄러운 곳에 다다랐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거대한 술통을 옆에 끼고 돼지 넓적다리를 통째로 손에 들고 뜯어먹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허풍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키는 나만큼이나 거대했지만 몸은 살이 쪘는지 근육인지 모를 정도로 두툼했다. 얼굴은 검붉은 빛을 띠었고 멧돼지 털처럼 뻣뻣하고 덥수룩한 수염이 턱과 뺨을 뒤덮고 있었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해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야수와도 같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지독한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였다. 불합격. 김 부장의 평가 시스템은 그를 보자마자 F등급을 매겼다. 저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천박하고 무식하고 통제불능의 위험 덩어리.
첫인상 최악, 관상 최악,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인물이다. 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그 사내가 갑자기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어허, 저기 저 붉은 얼굴의 양반. 당신도 이리 와서 술 한잔 받으시오. 오늘은 이 장비님이 한턱 쏘는 날이오. 장비, 설마, 그 장비, 내가 아는 그 장비, 도원결의의 그 장비. 나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사내, 아니, 장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가관이었다. 그의 옷은 기름때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방금 뜯어먹은 돼지기름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스스럼없이 팔을 두르려 했다. 흐하, 딱 보니 당신도 보통 인물은 아니구려. 나와 같이 영웅호걸의 상이야. 자, 사양 말고 한 잔 받으시오.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비위가 약했다. 천박하긴 속으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만 크고 행동은 방정맞고 위생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놈. 딱 봐도 근본 없는 백정놈이 틀림없었다. 저런 놈이랑 어울리면 내 격만 떨어진다. 나는 이 자리를 빨리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술을 즐기지 않소. 그대의 호의는 고마우나 사양하겠소. 내 거절에 장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풀렸던 눈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내 술을 거절해.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나는 직감했다. 내가 지금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것을. 이놈이 내가 술을 따라주는데 감히 거절을 해. 내 놈은 지금 이 장비님을 무시하는 개냐. 그가 고함을 지르며 술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탁한 술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피해 옷에 술이 튀는 것을 막았다. 장비는 성난 황소처럼 나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나는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이 그를 쏘아보았다. 역시 근본 없는 놈은 어쩔 수 없군. 저런 놈은 말로 해서는 안 돼. 매가 약이지. 나는 싸울 준비를 했다. 저 무식한 놈에게 참교육을 시전하여 세상 무서운 줄 알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 분 잠시만 멈추시오. 어디선가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장비 사이로 귀가 유난히 크고 팔이 긴 한 사내가 끼어들었다. 유비였다.